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22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겨우 저기 지금 뭐 늦겨울이라 그러나 초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되게 네. 추운데요. 네, 슬슬 이제 기지개를 펼 때여서 저 뭐 다음 어느덧 주면 3월 그게 네. 되죠. 예. 3월 1일 날 뭐 쉬고 그런데 우리야 뭐 쉬질 못하지만 네. 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예,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야말로 방콕 하셨다면서 방콕을 하셨다고. 네, 따뜻한 날씨를 제가 몸소 거기 지금 느끼고 몇 도예요? 한 낮 기온은 30도가 넘더라고요. 예. 덥네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건기여서 더운 게, 예. 습도가 높지 않아서 되게 좋은 날씨였어요. 그쪽은 좀 습도가 안 높은 그런 게 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봄날에는 한번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이번 주니까 좀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곳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역사적인 곳인데 사실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가봐야 할 곳인데 모르는 곳이라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딘가요? 그 궁예라는 분 아시죠? 네, 잘 알지요. 네. 저희가 후고구려를 이제 건국했다라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좀 유명한 게 또 관심법 이렇게 자주 그렇습니다. 언급되는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궁예가 사실 뭐 어떻게 패자잖아요. 역사에 보면 패자여서 네. 사실 그 양반이 어떤 꿈을 꾸고 있었고 또 어떻게 어떤 뭐 웅지를 펴려고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는 어쨌든 궁예가 둥지를 폈던 곳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 그 뭐 휴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궁예가 어떻게 보면 대동방국의 뭐 어떤 야망을 불태운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이제 궁예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꿈을 꿨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지금 가봐야 할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곳은 그러니까 궁예가 꿈을 꾼 곳은 지금 현재 어딘가요? 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드라마틱한 곳이죠. 그러니까 뭐 군사분계선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인데 예. 우리는 뭐 휴전선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 휴전선은 저희가 아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생긴 그 휴전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휴전선에 궁예의 발자취가 있다는 건가요? 그 휴전선은 나중에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철원인데 그 풍천원이라는 벌판입니다. 네. 그 옛날에 이제 궁예가 여기를 이제 도읍지로 삼았던 곳인데 지금은 그 궁예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궁예가 세웠던 나라가 태범국이었기 때문에 궁예가 세운 뭐 도성이라기보다도 이제 태범국 도성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태범국 도성 터가 휴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딱 반으로 가르고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저희가 철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철의 삼각지대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 평화전망대라고 있는데 전망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비무장지대나 휴전선을 가게 되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전망대잖아요. 네. 거기 가 보면은 그 저쪽으로 왼쪽으로 보면 이제 백마고지가 보이고 유명하죠. 저쪽 가운데 쪽으로 보면 이제 김일성 고지라 그래 갖고 고암산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보이고 또 그 너머는 평강 우리가 뭐 아는 평강고원 가는 그런 평강고원이 네. 있고 그래서 그 철의 삼각지대라 그래 갖고 우리가 흔히 그 평강, 철원, 기마를 이렇게 잇는 선인데 이걸 마치 잇게 되면 삼각형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한국 전쟁 때 벤플리트 장군이 붙인 이름이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휴전선, 뭐 비무장지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뭐 산이 되게 험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게 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 상상이 좀 네. 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벌판을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안 가보셨어요? 철원 쪽으로는? 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예. 그 철원이 사실 그 굉장히 그 이 벌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천원도 거기 이제 궁예도성, 태봉도성 있는 풍천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그 철원하고 평강 지역이 원래가 그 이 벌판이에요. 한 2억 평이 되거든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평강 쪽에서 오리산이라는 데가 아주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 옛날부터 아주 화산이 계속 분출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아마 한 10번이 넘는 화산이 분출했다 그러는 거죠. 거기에 화산이 있었고 네. 화산이 분출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예, 이게 잘 몰라요. 우리도 뭐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화산 분출하면은 백두산 옛날에 폭발한 것처럼 뭐 네. 베스비오 폭발처럼 확 이렇게 뭐 폭발해 갖고 아주 그냥 주변이 뭐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한 네. 번에 망가지는 그런 분출화산이 아니라 일종의 열화 분출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용암이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꾸역꾸역 네. 분출한다 그러는 그런 뿜어내는 화산이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고 쌓여갖고 평탄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고원 쪽은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쌓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에다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용암이 흘러갔고 이제 임진강으로 흐르고 한탄강으로 흘러갔고 결국 서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나중에 거기 이제 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강고원이 가장 높고 네. 철원이 평야지대인데 해발 한 220에서 3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고원이긴 하지만 평탄한 지역이어서 용암대지 펼쳐진 어떤 끝없는 평원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이 기름진 그래서 우리가 그 쌀이 유명하잖아요. 오대쌀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이 비무장지대나 휴전선에서 저희가 이제 험준한 산악지대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또 말씀하신 이 백마고지가 또 백마고지 전투로 유명하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왼쪽으로 보이는데 한 350m 정도 이 평탄 이게 고지인데요. 그것이 이제 전쟁 때 뭐 한 몇 미터가 깎여 나갔다 그러죠. 하도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예. 이게 이제 52년 10월 6일부터 뭐 전투가 벌어졌는데 한 뭐 수만 명, 한 2만 명이 넘는 이 피하간의 사망자가 나오고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싸움에 불구하고 이겼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아주 불세출의 아주 불멸의 전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갈 수 없는 남방한계선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면 이제 김일성고지라는 데가 있고 또 무슨 피해능선 500고지 뭐 이런 게 있고 낙태고지가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뜨거웠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 평강이 사실은 한국 전쟁 때는 이 미군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갖고 어떻게 보면 가상 표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거 아시나요? 제가 오늘 다 대부분 모르는 얘기만 네. 듣고 있는데요. 핵무기를 이렇게 가상 표적지로 했다면 저희가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만한 곳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네. 50년 12월 정도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국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개입을 하게 되고 네. 이게 이제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전쟁이 막 늘어지고 이러니까 미국이 이제 좀 이거 원자탄이라도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고, 이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실행에는 결국 옮기지 못했는데 그때 미 국동사령부가 그걸 고려하면서 원자탄 사용을 고려하면서 가상 표적으로 삼았던 데가 이제 평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실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평강에 이 휴화산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거기에 이제 원자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휴화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겠는 완전히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저희가 처음 말씀하셨던 궁의 도성 그러니까 태봉궁 도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게 사실 그럼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유적지인가요? 그 지금 이제 평탄 지역이긴 하지만 이게 들판이고 거기에 뭐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쪽이 어디다 저쪽이 어디다가로 윤곽은 더듬을 수가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면은 네. 멀리서 이제 먼 발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곽만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아는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궁예가 왜 이곳에 도성을 쌓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도성이라고 하니까요. 도성의 규모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얼마나 좀 컸나요? 예, 컸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을 보면 궁예가 이제 궁예 관련해서 쓴 걸 보면 철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제 대궐하고 누대를 뭐 만들고 수료했는데 극히 사치로웠다. 네. 그리고 뭐 백성을 다스리는데 뭐 혹독한 혹정으로 다스렸는데 궁궐만은 크게 지어서 뭐 원망과 비난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난을 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제 때 지도를 보면은 도성의 그 외곽성이 뭐 보통 둘레가 12.5km. 뇌각성, 그러니까 외곽이 있고 내각이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 내곽성은 7.7km 정도였는데요. 이게 사실 조선 우리가 한양의 어떤 서울 성곽을 보면 한 17에서 18km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필적한 엄청난 그 손석이 없는 그런 도성을 지은 거죠. 그 규모가 컸다고 하니까 혹시나 가까이 가보면 그 흔적 같은 걸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갈 수가 없고요. 네. 그 불행히도 이제 유엔사 정전위 거기 관할 지역이거든요. 그 땅이. 그래서 거기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또 한국 땅인데 한국 땅인가요? 한반도 어쨌든 한반도에 한반도 있는 우리죠. 뭐 우리 땅이죠. 있는데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정전 협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사실 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비무장지대 자체에 민간인이 갈 수 없는 출입 자체가 뭐 정전 협정을 보면 금지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성터는 한 번도 답사한 적이 없는 건가요? 예, 그 육사 교수를 지냈던 이재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같은 분들 몇 분, 그 전문가들이 몇 번 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옛날 그 유흥준 씨가 그때 그 이 문화재 청장할 때
이 측근들하고 좀 들어갔다 온 적이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색로를 따라서 가보면 도성의 흔적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그 이 경원선에 터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네. 경원선 터가 남북으로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동서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휴전선이 딱 예. 도성을 갈라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일제가 만든 조선 보물 고족도부라는 그런 이 도록 같은 게 있는데요. 조사하고 네. 남긴 거 있는데 거기 보면 도성때 많은 유적과 유물이 확인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 이제 왕궁성 부분에 있던 석등 이거는 국보 118호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만약에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이라고도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북 공동 조사가 필요한 건데 네. 사실 뭐 이 역사적이죠. 지금도 상상을 해보면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딱 발언을 가르고 있는 태봉 도성 이걸 또 남북 학자들이 또 모여갖고 옹기종기 모여서 네. 조사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죠. 네. 꿈 같은 일이죠. 네, 엄청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네. 딱 상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곳에 일단 도읍으로 정했던 궁예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궁예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난세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미완의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삼국사 결생 김부식 이런 평을 합니다. 그 사졸들과 고락을 함께했고 인사를 하는 데서도 사사람이 없어서 백성들이 추앙했다라고 칭찬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서 네. 결국은 이제 비난을 하는데 그 이 신라가 운수가 다하고 천년사직이 됐으니까 못 도둑들이 고슴도치 털처럼 삐쭉삐쭉 자라났다.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자들이 궁예와 견훤 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죠. 악평을 하죠. 네, 사실 저희가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역사가 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궁예가 그 전쟁에서 이겨서 후삼국을 통일한 당사자였다면 역사의 영웅으로 기록이 됐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미륵불 이 태어나갖고 현신해갖고 뭐 아주 나라를 구했던 영웅으로 그려졌겠죠. 그 사실 궁예가 그 이 웅지를 폈을 때 그때가 중국이 혼란기였거든요. 네. 뭐 신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당나라에 망조가 들고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5대 10국 네. 예, 어떤 그런 혼란기에 접어들고 신라도 이제 거의 뭐 망조에 접어들고 그런 상황이었죠. 난세의 영웅이었군요. 예. 그럼 궁예는 그럼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삼국사기에 나오죠. 궁예가 이제 신라의 헌안왕이나 혹은 뭐 경문왕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신라의 왕자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나면서부터 이빨이 있었다. 그리고 뭐 나니까 이 지붕에서 하얀 빛깔의 무지개가처럼 뭐 이렇게 하늘 위로 뻗쳤다. 그런데 점치는 사람이 저 아이는 나라에 이롭지 못하다. 그래서 길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뜨거 해갖고 사람을 시켜서 그 아이를 꺼내갖고 다락 아래로 던져버렸는데 그 아이의 그 유모가 아이를 봤다가 눈을 찔러갖고 애꾸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궁예를 애꾸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이 한쪽 눈이 없다는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애꾸가 된 그런 궁예를 유모가 이제 안고 달아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궁예는 유머의 손에서 이제 자랐다는 건 것 같은데 네. 이게 드라마에서 전형적인 영웅들은 그렇잖아요. 출생의 비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요즘 영웅대 아니더라도 뭐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네.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네. 10살 때 이제 그 이 출생의 비밀을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궁예가 막 울고 하다가 결국 절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다는데 뭐 법명을 뭐 선종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뜻을 이제 궁예가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로만 머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방 호족의 우두머리 그 당시에 이제 신라가 망조에 들면서 지방 호족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이 우두머리 중인데 기환하고 양길 거기에 이제 계속 위탁을 하고 그래서 세력을 넓히고 그 사이에 이제 민심을 얻어서 이제 장군으로 추대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삼국사기에서는 뭐 사절들하고 이제 힘든가 뭐 어려움을 다 고락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공가사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제 민심을 얻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따랐겠죠. 아무리 네. 자기가 잘한다 그래도 뭐 백성들이 안 따르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901년에 왕을 칭하는데 이 평양 구도에 잡초만 무성하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국호를 그 후고구려 고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재건의 기치를 든 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고구려를 재건한다 뭐 이런 의미였겠네요. 처음에 이제 그랬다가요. 나중에 예. 이제 갈수록 뜻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3년 뒤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한 6년, 7년 뒤에는 또 태봉으로 다시 고치거든요. 처음 나라 이름을 이제 고구려에서 따와서 고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마진과 태봉은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 마진은 마하진단의 줄임말인데요. 마하라는 게 범어로 그 크다는 뜻이고 진단은 네. 이제 동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봉이 뭐냐면 주역에서 태자라는 거는 천지가 어울려서 만물을 낳고 상하가 어울려서 그 뜻이 같아진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봉이라는 거는 사실 봉토, 국토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예라는 사람은 영원한 평화가 깃든 평등 세계, 곧 대동방고의 기치를 높이 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깃든 평등 세계를 꿈꾼 거잖아요. 네. 궁예가. 그러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언대한 꿈을 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예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궁금해했던 것처럼 철원 지역에 이제 도성을 쌓으려고 한 건데 네. 이 철원을 왜 도읍으로 삼은 건가요? 예, 두 번이나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구철원인데 동성 지역이라 그러고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이제 지금 얘기하는 풍천 그 비무장지대 그쪽으로 이제 네. 했거든요. 두 번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높은 뜻을 이게 기록에도 안 나오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근데 네. 철원이라는 데가 한반도로 치면은 사실은 중앙에 있고 거기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반도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화산이 일어나고 막 그런 강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탄강, 임진강에 네. 35만 년 전, 30만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막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우리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보면 살았던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네. 평원 지역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예는 그곳에서 이제 그 미륵 세상을 펼쳐서 그 신라 시대 신라 말기 어떤 그런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당대 이제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백성들은 유리 걸식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불황아처럼 떠들면서 거의 막 그 음식을 구걸하고 막 그런 네. 상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궁예가 미륵불을 자처를 하고 그러니까 홀딱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궁예하면 저희가 또 떠오르는 단어가 미륵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륵불을 많이 얘기하는데 미륵불은 어떤 부처이길래 이렇게 또 이렇게 백성들이 홀딱 빠질 만한 그런 부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륵불이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 호련히 출현해 갖고 세상을 구원하는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궁예는 자신이 이제 미륵불이 돼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온대한 포부를 또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예가 철원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도읍지를 잡고 돌아간 다음에 907년 정도는 그때 이제 삼한 땅, 그러니까 남쪽 지역의 3분의 2를 품에 안은 그런 뭐 아주 파죽지세로 나가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기세였네요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과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궁예한테 이렇게 궁예를 따랐던 세력 중에는 고구려 부흥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누구냐? 왕건을 중심으로 하는 송악 세력이거든요. 네. 개경 그쪽인데 네네. 반발의 기미를 보였던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궁예가 철원 구철원 쪽에 이제 잠깐 도읍 정했다가 다시 개경으로 갔다가 네. 다시 이제 또 이 지금의 그 철원 그쪽으로 다시 옮기거든요. 예. 그 도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청주 지역에 있던 그 천가구를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철원 쪽으로 다시. 그러면 뭔가 청주 세력을 이제 포섭을 한 건데 송악 네. 세력 말고 청주 세력에도 약간 손을 벌렸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데 이 세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궁예가 아예 고구려 그 송악 세력 가지고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남쪽의 어떤 청주 세력 다시 이제 포섭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송악 세력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겠어요. 예,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 부흥 세력 그쪽인데 네. 불안에 떨었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도성을 엄청 쌓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풍천원 그쪽에 아까 네. 얘기했듯이 12.5km 막 이랬으니까 내성이 뭐 7.7km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목공사를 벌이게 되면 사실 공력이 엄청 들어가게 되고 네. 백성들이 또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민심이 자꾸 이반되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궁예하면 관심법도 유명하잖아요. 그 사실 관심법이라는 게 뭐 잘 알지만 이게 뭐냐면 미륵보살의 신통력으로 남의 마음을 알아내는 독심술 이런 거거든요. 네. 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시구나. 이 관심법 내세워 갖고 어떻게 보면 신하들은 물론이고 부인 아들까지 사실 죽이거든요. 부인 아들까지 죽였다는 그게 좀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텔레비전에도 이제 옛날
그 왕건할 때 나오는데요. 네, 김영철 뭐냐- 씨가 연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이 연기 잘했죠. 예. 그 보면 미륵불을 자처하고 외출 시에 복장이 화려하며 행렬도 호사스러웠고 따르는 비구만 해도 뭐 2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직접 불경 20여 권을 지었고 이를 비난한 석중 스님을 철퇴로 때려주겠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편의 무도함을 보다 못한 부인 강 씨가 정색을 하고 간언을 하자 궁예가 도리어 강 씨가 다른 사람하고 간통했다라고 몰아붙였다. 강 씨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니까 내가 관심법으로 다 보았어라고 이제 하면서 강 씨의 응부에 그 뻘겋게 달군 쇠방망이를 쳐 넣어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우, 뭐 너무 끔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역사서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어쨌든 이 궁예가 918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보수 호족들한테 의해서 이제 축출이 되는 건데 최후가 굉장히 비참하죠. 그 최후가 뭐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고려사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궁예는 암곡으로 도망하여 이틀 밤을 머물렀는데 굶주림이 심해서 보리이삭을 몰래 끓여 먹다가 평강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그랬다면 좀 말로는 되게 엄청 비참한 그런 결말인데 네, 그래도 한때는 난세의 영웅이었는데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서 아까 이게 삼국사기나 뭐 고려사 이렇게 보면은 이 한결같이 이제 역사의 페루나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김부식이 평가인데 임금과 신라 왕조 배기를 마치 짐승 죽이듯이 풀베듯 했으니 실로 천하에 극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그냥 혹독한 비평을 내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는 이 패배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철원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체록되는 어떤 구비 전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궁예왕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인물로 이제 전하고 있거든요.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어떤 얘기가 뭐 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전설이라는 게 이 구비 문학이잖아요. 구비 네. 전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내려는 건데 이 뭐라고 나오냐면 궁예왕이 다시 이제 재기할 땅을 둘러보는데 어떤 중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대가 이 병목 같은 곳에 들어와서 무슨 살 길을 찾느냐 어리석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궁예가 이제 아 하늘이 날 버렸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연못으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우뚝 선 채로 죽었다. 이런 그 구비 설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체로 죽었다라는 그 전설 자체가 약간 그 뭐 약간 신기한 그런 전설 같은 게 된 거네요. 그 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육당 최남선이 그 이 궁예왕 묘가 있는 삼방이 업계 어디 있냐면 평강하고 안변 사이 협곡에 있거든요. 거기서 예. 이제 거기 방문해서 그 채록한 풍악기유에 나오는 그 구전 설화입니다. 그 궁예왕은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 신이 됐다. 그걸 독존신이라 그러는데 우뚝 솟는 존재하는 으뜸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신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뭔가 이 평가에 대해서는 되게 그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전설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대 교수 유인순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이 체록을 보면은 이 부인을 왜 아까 음부에다가 뭐새 방망이를 집어넣고 어쩌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실제로 왕건하고 강비가 그 부인이 사통을 했다. 그것이 들키니까 이게 왕건을 참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왕건이 자기가 이제 보살펴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부인을 죽였다 뭐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금 약간은 좀 긍정적인 전설 이런 게 좀 돌고 있었다는 거죠. 구비 전설에서는 궁예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왕건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이 궁예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궁예를 죽인 왕건 쪽으로는 조금 부정 의식이 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는데 궁예는 왕건한테 그렇게 좀 너무 맥없이 졌다. 뭐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정말 그게 역사적 사실일까요? 글쎄요. 이 지명 전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거기 가 보면은 이 보계산성이 있고요. 그 포천하고 철원 그쪽에 가면 다 그런 게 있는데 보계산성이 있고 명성산성이 있고 운악산성이라는 데 있는데요. 네. 엄청나게 험한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 그쪽에서 치열한 항전을 벌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철원이나 포천 이런 지역에 가보면 궁예와 관련된 지명과 전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명성산성이 있고요. 예. 보계산성이 있고 운악산성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궁예가 쫓겨났는데 바로 죽은 게 아니라 한 10에서 15년 정도 더 항전했다 이런 기록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리고 네. 이 지금도
이 궁예가 왕건과 대치하면서 여우처럼 엿보았다고 해서 여우고개, 그다음에 뭐 이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왕굴, 굴에서 있었다 그래갖고 궁예 왕굴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의 운세와 구군을 점치려 했다 그래서 소경과 점쟁이를 불렀다 그래서 소경의 절터, 그다음에 궁예와 왕궁이 뭐 투속전을 벌였다 그래갖고 무슨 뭐 화평장터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궁예군의 피가 흘렀다는 그런 피나무골, 이런 어떤 그런 궁예 관련 지명과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철원이나 포천 지역에는 이 궁예 전설이 진짜 엄청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예가 기생들의 연주를 이제 보고 빙글에 웃어서 이제 이름 붙였다는 뭐 완의정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냥 중에 뭐 휴식되었다 이런 뭐 기록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궁예의 최후의 보루고 마지막 안식처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많은 거죠. 네. 그래도 뭔가 항전을 했다는 기록 같은데요. 네. 그러면 궁예는 결국 어떻게 폐하게 된 거죠? 예, 뭐 하여튼 추격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이제 그 행복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행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항전이 끝난 건데, 네. 이 왕건과 싸우다 결국 이제 그 갑천이라는 데서 무거운 갑옷을 던져버리고 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예의 딸 옹주는 옹주포라는 곳에서 자살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결말 그 궁예의 삶이 끝난 것처럼 나왔는데, 네. 궁예가 이제 죽은 다음에도 또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궁예 무덤이 그 지금 북한 지역의 안변하고 지금 평강 그 사이에 있다 그러는데, 예. 궁예 무덤 앞에서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됐다 그럽니다. 말 그렇지 않으면 말발굽이 땅에 이렇게 들러붙었다 이런 기록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이제 경원선을 이제 이 개통을 시킬 때 계속 인명사고가 났는데, 궁예왕의 그 무덤에 제사를 올리니까 사고가 뜩 끊겼다 이런 기록이 있고, 예. 그다음에 기차가 궁예왕 무덤을 지나갈 때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제사를 지내니까 움직였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뭔가 신기한 일들인데요.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은 궁예를 엄청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뭔가 네. 천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자에 대한 연민, 뭐 승모, 안타까움 이런 걸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역사 기록과 달리 궁예가 여기 백성들한테는 사랑을 받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뭐 이랬던 왕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궁예왕에 대한 경외심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또 그런데 궁예를 이 미치광이 교주 약간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의 그 불경을 22경 썼는데 석총이라는 스님이 말도 안 되는 요망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니까 쇠망치로 죽였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궁예를 미치광이 사교의 교주다 이런 어떤 뭐 이 비난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정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그 평가는 좀 어떻게 맞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다르게 볼 필요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이 궁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적수공건 혈혈단신으로 어쨌든 간에 전쟁터를 누빈 장수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이 불경을 20여 권이나 썼다. 굉장히 비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예가 이제 전쟁터에서 만류에서 천하를 얻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천하를 얻었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으로 국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불경을 저술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저술 이런 것들이 사상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기존 세력한테는 굉장히 생경하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또 금방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궁예를 이제 폭군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갈등 안에서 어떤 그 궁예를 바라보는 측면이 또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새로운 미륵 세계를 꿈꾼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기존 세력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존 세력과 그 개혁 세력, 미륵 세계를 꿈꾸는 궁예와 같은 갈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 세력이 이겼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왕을 페루나로 몰아붙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결국 기존 세력이 승리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실패했지만 궁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대한 포부를 지닌 개혁가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기득권 세력에서는 결국 패했지만 어쨌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궁예를 그렇게 폄훼를 하든 어떻게 폄훼하든 비난을 하든 어쩔 수는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궁예 도성 터도 얘기했는데 아까 궁예 무덤 아까 북한에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우리는 갈 수가 없고 그냥 그 지도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평강에서 안변으로 향하는 경원선 길목에 있는데 삼방협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네. 삼방협이라는 게 뭐냐면 상방, 중방, 하방 이걸 이제 세 곳이라 그래갖고 상중하방이라 그래서 삼방협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북방의 적을
도적을 막은 천의 협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협곡이라는 얘기인데 엄청 험준한 어떤 그런 지형의 곳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도계나 이런데 그 사복 이런데 가보면은 그 탄광 지역이나 굉장히 이 높은 지역을 가면 기차가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화차를 앞뒤로 달아갖고 지그재그로 오를 정도의 아주 험준한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험준한 협곡에 궁에 이제 무덤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예, 조선 말기 지도인데 청구도에 보면 바로 이제 거기 궁예왕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최남선의 풍악 기유 거기 보면 1924년에 이 최남선이 거기 찾아갔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럼 최남선은 한번 가봤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태봉의 궁예왕을 모시고 있던 사당터가 있었고 건물도 있었다. 그리고 무덤의 벽 일부가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그쪽 사람들이 아까 선체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궁예왕의 시신을 황금관으로 만들어서 장례 지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궁예양 사후에 이상한 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죽은 궁예양이 도굴도 막았다 이런 전설도 있다면서요? 예, 도굴꾼들이 뭐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나 그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 황금관을 도굴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륭화복을 지배하는 이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독전신으로 이제 모셔졌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궁예가 무슨 그 뭐 의처증 때문에 부인을 죽이고 뭐 어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왕건이 이 부인하고 간통했다 이런 식의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네. 부인을 죽인 건 잘못이지만 어쨌든 궁예가 왕건과 궁예 부인의 그러니까 궁예 부인 강씨가 실제로 간통한 사실이 전설처럼 이제 전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한 그렇습니다. 질투가 아니고. 이거는 뭐 궁예한테 좀 조금 유리한 뭐 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나 이 정사를 내비두고 그런 야사나 이런 구비 전설을 뭐 의존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승자의 기록이긴 하지만 역사를 믿어야 되고 패배자는 결국 뭐 암군이라든가 패륜화로 이제 그릴 수밖에 없어서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어쨌거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휴전선에 걸쳐 있는 이 궁예 도성터 그러니까 그 태봉국 도성터죠. 네. 거기랑 이제 궁예 앙릉이 있는 곳을 남북한이 공동 조사를 하게 되면 엄청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뭐 드네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뭐 이 기자들이 와갖고 또 뭐 굉장히 할 것 같은데 뭐 휴전선에 딱 걸터 앉아갖고 이 남북 이 학자들이 그렇게 요즘 같으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네. 이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막 그래갖고 네. 어쨌든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국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상징이 될 수가 있고 네. 공해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동방구의 기치를 아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평등 세계를 꿈꾼 네.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